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평소보다 못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마 수능 때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절대평가인 과목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떨어지면 누군가는 올라야 되는데 왜 그 누군가 오르는 누군가는 왜 없을까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떨어진 게 맞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원을 다녀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이에요. 딱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수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어디를 쓸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정도 내신인데 서울대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프로만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만약에 들었다면 내가 가진 자산의 몇 프로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오늘 알아가야 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네. 두 번째,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까입니까?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요?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인강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베이스로 뭘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도구에 집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평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다. 고속이나 텔그에 집어넣어봐요. 우리의 구평 성적으로 서울대 전정이 63%가 나왔는데 될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고속 성장에 넣었더니 연한 초록색이 나왔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대학 구평 성적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평도 진짜 그 표준 점수와 진짜 백분위 진짜 등급이 아닌 가채점 기준입니다.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 결과값을 가지고 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냐.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이번 구평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려면 뭘 어디서 더 맞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등급 컷 이제 보셨을 겁니다. 가채점 등급 컷. 한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조금 낮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정도 등급 80점대 후반인 등급 컷에 비해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애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똑같은 1컷이 85점, 86점이어도 시험이 가만히가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게 나오는 시험이 있고 20명 정도만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 만점 표준 점수는 149였거든요. 그때 만점자 수는 28명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수능의 만점 표준 점수는 150이에요. 그럼 만점 표준 점수를 따지면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점은 더 많았어요. 그 시험 구조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만난 90점대 학생들의 상당수는 엄매를 틀려갖고 왔고 제가 보통 그래도 시험이 막 이래도 1컷이 84점, 85점 이래도 제가 데리고 있는 상담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100점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100점하고 하나 틀린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95점이 엄청 많아요. 95점이 많은 이유는 38번과 다른 하나를 2점짜리를 틀려서 만드는 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보다 95점 100분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95점이 100분이가 100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아마 100점아 그러니까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했죠. 이게 눌러가면 계속 울리네요. 마이크 쪽으로 하면. 보면 제일 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결국 다 내린 게 맞아요. 다 내린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어머님 오셔서 조금만 안타까워할 수도 있으니까. 네. 6평보다 국어가 25점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6평 국어가 20점 오른 친구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갑자기 실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혹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 아이의 수능을 올해 처음 고3이 아닌 재수 3수생 학부모님 그리고 지금 둘째, 셋째가 있는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수능 성적이 온전히 아이의 실력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사위 던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1부터 6까지 써 있는 주사위를 던져도 1도 나올 수도 있고 6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더 하면 숫자 1, 2, 3이 없고 4, 5, 6만 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에는 6보다 원점수 기준으로 비슷한 정도만 받았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크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온전히 실력적으로 우리 아이가 찍은 거 없이 멘탈 흔들리지 않고 잘 봤다면 그래서 한 5점 이상 내린 분들이 절반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대리 친구들을 무제로 평균을 냈을 때 평균 정도의 점수는 한 3점, 한 5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었으니까 조금 덜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예, 좀 덜 떨어지긴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대략 한 1등급 커트라인은 한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한 2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도 엄매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어딜 틀렸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점수는 89점인데 엄매에서만 11점이 깎인 친구가 있고 85점인데 엄매를 다 맞은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엄매를 잘 봤으면 생각보다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올 겁니다. 공통보다 엄매가 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엄매를 다 맞은 85점은 아마 일반적인 애들 87점과 표준 점수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매를 잘 본 친구는 79점 정도에서도 꽤 100분위가 잘 나올 거고 엄매를 많이 틀렸으면은 좀 더 점수가 높아도 좀 덜 나올 겁니다.
화작은 여기에서 한 플러스 한 5점 정도 더 4점에서 5점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죠? 생각보다 어려운데도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시험의 결. 일단은 엄매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그때도 제가 라이브에서도 그랬지만 이사수능을 소환해 갖고 왔어요.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거는 메가스터디 기준이에요. 메가스터디에 점수를 입력하는 친구들은 보통 7등급, 8등급, 9등급인 정도인 친구들은 보통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표본의 두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메가스터디에 입력하는 학생들의 한 10% 정도는 1등급이 나와요. 네. 그리고 25에서 30% 정도가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식 정답률이 21%다. 그죠? 그냥 이거는 찍은 것과 똑같죠, 사실은. 네. 네. 보통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매도 정답적으로 쉬었는데 한 문제만 정답률이 극단적으로 나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들이 발생하느냐? 엄매가 어려웠어. 근데 이거는 사실 요평에서도 37번이 좀 어려웠고 이때는 보면 매체가 정답률이 90% 넘는 문제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엄매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유평 때 엄매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망쳤던 친구들은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한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때 실수를 또 반복한 친구들은 또 엄매가 20분이 걸립니다. 문학을 갔네요. 문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풀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날려요. 독서를 먼저 푼 친구들은 그래도 독서는 잘 푼 것 같아요. 근데 문학을 풀다가 마지막 현대소설 4문제를 날리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 안 되면서 6평가 마찬가지로 분명히 7월 교육청 터프는 괜찮게 봤는데 또 평가원을 못 봅니다. 이게 우리 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많은 분석 같은 경우는 문항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유형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어차피 신유형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저는 어차피 숫자만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게 2025년 수능입니다. 문학보다는 엄매 정답률이 더 낮아요. 올해 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9평에서는 문학이 더 정답률이 낮았어요. 특히 여기는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날린 애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서에서 학생한테 걸릴 만한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매 풀고 문학 풀다가 독서를 시간 모자라서 못 푼 친구들은 굳이 수학으로 따지면 4점짜리 풀다가 3점짜리 못 풀고 시간 날려먹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원래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2022부터 2023까지의 평가원을 보면 정말 이때 1컷이 엄매가 96이었고 화작이 100이었거든요. 그래도 크고 네. 네. 바꿀게요. 이거 꺼. 네. 그래서 보시면 문학의 문학의 정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독서가 쉬웠어요. 독서가 어려웠고 문학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독서, 비문학만 주구장창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4부터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킬러 문제 배제가 들어가면서 보통 독서의 보기 문제가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오던 것들이 조금 쉬워져요. 그러면서 문학을 어렵게 냅니다. 문학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문학이 낮다가 작년에는 다시 독서가 조금 더 어렵긴 했는데 그 격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문학이 조금 더 변별이 되기 시작한 거는 꽤 됐어요. 국어가 변별이 안 되니까 독서 지문에서 보기 문제로 변별을 내다가 킬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문학을 조금 난이도를 냈더니 생각보다 변별이 되네? 라고 하고 그때부터 문학이 조금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재작년부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여전히 독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거나 문학 작품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올해부터는 6편부터 엄매를 건드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최대한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든 변별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접어두셔야 돼요. 물론 한 과목당 수십 명의 사람들이 투입되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사설 시험보다는 조금 더 좋다. 그건 맞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매번 보면은 몇몇 평가원 시험들은 만약에 평가원이란 타이틀을 떼고 뭐 예를 들면 종로 모의고사 이렇게 달아놓고 내면은 역시 종로가 이러니까 이게 더럽지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매가가 살짝 내렸어요. 내가 살짝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번도 조금 쉬웠고 뒤에서 설명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틀린 개수를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1개 틀린 애들, 2개 틀린 애들, 3개 틀린 애들은 늘었어요. 근데 5개, 4개 틀린 애들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틀릴 만한 문제 수는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라이브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88, 92점인 애들이 96, 100점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졌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얘기했던 것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요 이번 제가 보시면 사이좋게 정말 3번과 5번이 없어서 정말 똑같은 수로 애들이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명 이제 28번을 찍어서 맞춘 애들 몇 명을 이제 만났어요. 니네 어떻게 찍었니? 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애는 믿음이 2번입니다. 네. 어떤 애는 계속 요즘 평가원 보니까 28번은 일부러 애들 답개수 하는 거 저격하려고 없는 번호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5년치를 분석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미적분 30번의 정답률이 높아서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30번을 맞았는데 76점, 22, 30번을 둘 다 맞았는데 72점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야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깝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30번을 풀었는데 22번을 풀었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왔네 라고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 과외를 바꾸고 강의를 바꾸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기하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국어랑 좀 문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문학을 어려운 줄 몰랐는데 그래서 풀을 답을 딱딱딱 냈는데 많이 틀렸더라.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영어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답을 딱딱 골랐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게 저는 이번에 문학이 어려운 걸 느꼈다라면 전 그래도 공부를 했던 애라고 생각하고요. 문학을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기출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답 고르는 메커니즘이 아예 잘못된 거라서. 예.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에 조금 매몰되어 있거나 사설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오히려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문학에서의 답은요, 조금이라도 꼬아서 내서 근거가 없이 내면은 독서랑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형이 바뀌고 뭐 그거 상관없이 답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동일할 텐데, 만약에 본인이 그거에서 계속 속았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기출문제 풀이를 제대로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문에 애들이 지문 난이도는 할만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답을 잘못 고른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회문화를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사회문화를 조금 생각보다 어렵게 냈고, 이제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1컷이 50점이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사 덕후들이 있네, 그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평대로 수능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물어봤죠.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꿨나 했더니 그래도 저희는 좀 아직 생각보다 과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꾸신 분들이 3분의 2 정도인데 괜히 바꿨다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놀랍죠? 아직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낀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애들이 아직 공부를 덜 한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과탐만큼 공부했으면 안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괜히 바꿨다가 없다. 이거는 50명이 넘게 바꿨는데 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올해 그 결과로 아마 내년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과탐 이런 걸 떠나서 요 생명과학 요 놈이거든요. 1컷이 44인데 2컷이 41, 3컷이 38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과학 실수 애들이 맨날 하는 거죠. 저 돌연변이 가계도는 맞췄는데 앞에 그 비유적 킬러에서 너무 빨리 풀다가 7분 컷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2개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100분위가 20이 깎이는 겁니다. 수학에서 100분위 20이가 깎이려면 무려 20점 정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수학 20점과 생명 두 문제가 같은 비율로 하는데도 왜 우리 아이들은 수학만 하고 생명과학, 비유적 문제들은 소홀히 할까요? 우리 애들은요, 공부를 열심히는 하지만 열심히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6평대 등급 컷입니다. 3점, 3점. 이 현상은 한 6, 7년 전 화학이 1컷이 45, 2컷이 42, 3컷이 39가 나와서 애들이 이제 더 이상 화학은 못하겠다고 버리고 하게 만들었던 시기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사탐런의 영향으로 제가 느꼈을 때 물리랑 화학은 원래 골려 있었던 거고 생명과학은 지금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7번 풀면 뭐합니까? 19번 풀면 뭐예요? 이게 보시면 이 등급컷까지 간격을 보세요. 점점 이 간격이 줄고 있습니다. 사탐론이 시작된 이 이후로부터. 1컷이 이때보다 더 낮은데 3컷이 높아요, 지금. 1컷이 더 낮은데 3컷이 더 높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수능으로 갈수록 더 그게 타이트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생명과학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17번, 19번 백날 연습해도 앞에 틀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수능날 정말 피눈물 흘릴 겁니다. 우리들은 17번, 19번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 실수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어려운 엔제 백날 풀어서 과연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기에 빠듯한 거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학에 시간이 남는 애들은 어려운 엔제 풀어도 돼요. 근데 저는
시간이 모자라서 17번, 19번 남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어. 어차피 이거는 공부해도 못 푸는 거잖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구평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재수나 삼수를 하시는 분들은 현역대 고민을 현역대 했을 거예요. 수시 6장. 뭔가 붙을 만한 곳을 쓰고 싶죠. 어떻게 그 붙을 만한 곳을 우리 아이가 쓰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 붙으면 뭐예요? 안정감? 어머님께서 등록금, 아버님께서 등록금을 내십니다. 애가 끝까지 1학년을 완주할 확률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걸어놓는다. 여기서 좀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 안정감이 있나요? 애가 수능 망치면 돌아가면 되지 라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 3반수 시켜줘 할까요? 네. 한번 그거는 진짜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저는 수시 어떻게 쓸까 하기 전에 꼭 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한번 수강 신청을 하고 학교를 한번 가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학교를 또 가봐야지 아니까. 그런 곳들만 쓰세요. 합격 그거 되는 게, 합격이란 글자를 보는 게 기분 좋은 합격과 그냥 쓰고 그냥 육순이만 붙는 것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 그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봤을 때 수시로 갈 수 있는, 학생부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정시로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여기는 뭐 대부분 학군지긴 하지만 학군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육순위를 꼭 붙을 만한 곳, 한 합격 확률이 한 8, 90% 이상이 되는 곳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무의미한 원서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는데 문과이거든요. 네. 수시 원서를 2장만 씁니다. 네. 논술로 연대 경영, 고대 경영. 네. 그거는 뭐 이 논술학원도 다니지도 않고요. 그 아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래도 좀 쓰면 안 될까 했더니 걔가 뭐라 그럴까요? 나 어차피 안 갈 건데 거기. 써도 등록도 안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굳이 그 돈 왜 낭비해? 예요. 즉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까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기준으로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져야 되는 건, 다만 그건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어 쓰는 건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내신 성적도 안 좋고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은데 눈만 높은 경우는 그건 또 안 됩니다. 그건 고쳐야죠. 이게 사실 너무 무서운 일이긴 해요.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학군지로 오셨죠.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물론 그걸 이겨내고 정말 잘한 애들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SNS 들어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나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어머님들, 제 고등학교 때 나부터 공부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네. SNS에서 막 시계 자랑하고 막 백 자랑하고 있네. 그죠? 그거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좀만 해도 공부를 너무 잘한 애들 보면서 박탈감 느끼고 있고, 너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한 애인데 자기는 반 친구들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그죠. 자기 성적은 낮은데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아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애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시원서 6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합격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5%가 되든 10%가 되든 60%가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다닐 수 있는 6장을 쓰셔야 돼요. 아이가 다닐 학교가 6개가 안 되면 4개면 4장만 쓰셔도 됩니다. 그 이후의 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안정감? 우리 어머님들 자산의 안정감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안 할 거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갭 투자하고 싶으면 서울에 그리고 강남 3구에 하고 싶잖아요. 왜 그런데 왜 원서 쓸 때는 마치 지방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안정감에서 내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육론술로인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일단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의 80%는 논술 준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메디컬 논술 그 질문한 메디컬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혹시 우리 아이 기아랑 확통했나요? 안 했대요. 그럼 선택지가 다 똑같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가천대 의대, 인하대 의대 다 똑같은 거 써요. 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회가 안 된대요. 확통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쓸 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뭔가 메디컬 논술에 최적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시대인재에서는 의대권 점수 나오는 애들의 논술 배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걔네들 6논술 쓰는 게 다를까요? 우리 시대인재에서 한 200등 안에 드는 300등 안에 드는 수도권 의대 논술이 수도권 의대가 정시로 가능한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논술은 뭐밖에 없어요. 가톨릭, 성균관 다 똑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 합격자가 나오겠죠. 네. 최상위권의 절반 정도가 있으니까 논술도 최상위권의 절반 정도 나오겠죠. 아, 시대인재는 논술도 잘 보내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논술로 쓰는 거면 어쨌든 선택지는 그게 크게 많지 않아요. 뭔가 최적의 방법, 뭔가 경쟁률 낮은 여기는 다 몇십 대 1이잖아요. 크게 요행은 없습니다. 네. 제가 논술을 경험하면은 논술을 접수할 때 운보다 네. 시험장 갔는데 우연치 않게 내가 공부했던 문제가 나오는 운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느 과목도 안정적이지 못한 점수로 불안합니다. 남은 시간 효율적인 공부 시간 배분. 시대제종생인데 원래 외에는 서프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은 시간 효율적인 공부 시간 배분. 그죠? 그럼 이거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10억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현금으로. 네. 효율적인 배분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10억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10년 전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 그냥 비트코인 몰빵이죠. 이더리움 몰빵이죠. 도대체 이거는 효율적인 것, 그런 거 존재하려면 정확하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가진 순자산에보다 훨씬 큰 금액이야. 이 10억이. 그러면 이 10억은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미 순자산이 100억이야. 그럼 이 10억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 크기와 앞으로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 종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일단 저는 얘가 지금 과목별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얘가 원래 말고 서프까지 보는 게 좋아야 될지도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호모식 채점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 맞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80점 맞아갖고 왔는데 수학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봤더니 5문제 중 4개는 풀 수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친구가 실수를 안 한다고 하면 96점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원을 왜 다니죠? 과외를 왜 해요? 엔젤을 왜 풀죠? 얘는 실무를 풀면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80점인데 그냥 5문제를 못 풀었어. 80점 맞았는데 5문제는 못 풀어서 틀렸고 한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어.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5문제를 계속 들이부었는데 못 풀었어. 그럼 이런 애들은 실무를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엔젤을 풀어야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맞죠. 선생님 저 30번 풀었는데요. 저 28번도 풀었어요. 근데 앞에서 5번에서 계산 실수 22번도 다 풀었는데 A랑 B 거꾸로 해서 아마 몇 개 있을 거예요. A랑 B 거꾸로 봤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할 겁니다. 22번 틀린 친구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실수를 왜 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잡는 훈련을 해야죠. 네. 제가 예시를 드는데 우사인 볼트가 세운 100m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 줄 아세요? 9초 58입니다. 그 기록을 세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9초 6개를 뛰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2009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우사인 볼트가 현역으로 뛴 거는 2016년 올림픽까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록을 세운 이후로 7년 동안 그 기록을 단 한 번도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항상 9초 5, 9초 6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9초 8로 우승할 때도 있고 9초 9로 우승할 때도 있어요. 왜? 그 대회의 기온, 습도, 방향의 방향 그런 모든 것들이 뒷바람이 불면 기록도 더 잘 나오니까 그래서 뒷바람으로 초속 2m/s가 나오면 비공인입니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록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뭘 합니까?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과 준결승에서 힘을 최대한 빼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다가 결승에서 폭발적으로 쓰는 거라고요. 지난 올림픽 때 100m 준결승에서 1등을 했던 선수는 중국의 수빙텐이라는 선수입니다. 아시아 선수로 9초 8을 뛰었어요. 그래서 준결승을 1위로 통과했고요. 하지만 결승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더니 똑같은 80점이어도 자기는 끝났더니 4개는 풀 수 있었어. 근데 실수했다. 그러면은 이 실수를 왜 했는지를 해서 계속 실무를 풀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거기서 엔제 푼다고 해서 그 실수를 안 한다? 아니에요. 내 강의 개념을 듣는다?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가 몇 점이더라도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은 2달 동안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정말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실수만 잡아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으면 더 배우고 더 새로운 걸 배우고 모르는 문제 오답 정리를 하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과탐2 미선택자 서울대 합격 비율이 궁금합니다. 물론 서울대 의대는 대부분 2과목 선택자였습니다. 그리고 화2 선택자였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올해도 그럴까요? 뭐 구평대로 나오지 않겠지만 9월 평가원의 화2 표준 점수 보셨나요? 예상? 화2 1컷이 예상은 50입니다. 왜 전년도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격 비율, 예를 들어서 제가 할게요. 과2 미선택자 서울대 합격 비율이 50%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과탐2를 안 했긴 했지만 합격 확률이 50%네인가요? 우리 아이가 휘문고를 다니는데 휘문고는 수학 1등급이 40%가 나온대. 그럼 우리 아이가 1등급 나올 확률이 40%인가요? 아니잖아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국수탕 기준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의 점수가 나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원 과목을 봤다고 해서 서울대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 과목을 봤다고 해서 서울대를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중위권 지원 전략. 네, 이런 질문 보면은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어머님이 생각하는 중위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까요? 어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중경외시 정도가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학부모님은 건동홍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학부모님은 국승세단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중위권에 대한 지원 전략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역량에 따른 점수 구조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 중경외시 정도 되는 점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과 기준으로 할게요. 영어가 1등급이야. 네. 그리고 국어 수학보다는 탐구를 조금 더 잘해. 그러니까 부족한 국어 수학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과탐을 더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맞으라고 해요. 영어 1인 애들은. 왜? 그럼 그 영어 1을 살릴 수 있는 학교인 서강대, 성대, 한양대, 고대가 아닌 연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어가 애매한데 탐구만 잘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중앙대 정도가 초안정이야. 진학사로 따지면은 한 8칸 정도니까 거의 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점수예요. 그런데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모두 소신이야. 상향이야. 오히려 연대 붙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연대도 소신이야.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탐을 잘 보고 수학을 못 보다 보니. 근데 서강대, 성대, 한양대, 고대가 과탐 다 반영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수 구조에 따라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도 학교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성안에서 원래는 서강대만 탐구 반영 비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사탐도 공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니까 한양대가 탐구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탐구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탐구 못 본 애들의 파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원래 강점이 있던 애들은 메리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탐구가 강했는데 영어도 지켰고 국어도 지켰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이 4등급이었지만
정시로 연대를 간 친구도 있어요. 국어랑 영어랑 탐구를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 구조를 보고 학교별로 뭐가 더 맞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항상 얘기했지만 고속에 집어넣어서 더 넣었다 뺐다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뭘 먼저 공부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5 입시는 의대 증원으로 정시과 타락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허탈하게 어떤 식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낙수 효과가 있었던 학과들을 알 수 있고 올해 그런 과들을 지원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의 결과가 올해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에 생각을 했는데 의대 증원이 늘어나서, 그죠? 의대 증원이 늘어나서 의대를 쓰는 갈 수 있는 자리는 늘었지만 그만큼 작년에 반수생들이 정말 많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작년에 100분위와 올해 100분위는 너무나도 달라요. 작년 과탐 100분위 99와 올해 박분위 과탐 99가 다릅니다. 밑에 사탐도 빠졌고 그 해당하는 인원도 다르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들으셨겠지만 부산대 의대가 뚫렸고 원광대 의대도 좀 뚫렸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몇몇 지방 사립대 의대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올해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선택지가 조금 명확하긴 해요. 소위 말하는 전국 한 2, 300등 안에 드는 메이저 의대를 쓸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에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고려대, 울산대. 원래는 한양대도 있었는데 한양대가 나군으로 가면서 조금은 바뀌게 될 겁니다. 좀 바뀌게 될 거지만 결국 학생들은 어떠한 자기가 원서 구조를 쓸 때 가군에 이걸 쓰면 나군에 이걸 쓰는 애들은 나군에 쓸 수 있는 거는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셋 중에 하나예요. 올해는 한양대까지 포함됐으니까 4개죠. 그럼 이거는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점수 구조에 따라서 그냥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가 다시 감원됐으면 대학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반수생들도 적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미적 28번, 30번 굉장히 29겠죠? 아니면 28번을 2번이라도 더 풀고 싶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아이도 못 푸는데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11년을 공부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2달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풀고 싶은 욕망은 알겠어요. 네. 다른 과목이랑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과목을 봤을 때 요거 3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실수하지 마세요. 그런데 얘네 셋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저는 29번 문제를 푸는 훈련한 게 어차피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얘는 객관식에 나중에 찍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간절하시면 아까 5년치 분석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28번, 29번, 30번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저거 될 수 있게 하려고 쓰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그게 오히려 대학을 가는데 더 치명적이니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보통 전 이거예요. 그래도 올해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풀었다 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모의고사 실무를 봐서 한 10번 정도 봤는데 5번 정도는 29번을 풀었다. 그러면 29번 훈련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른 거 완벽하게 하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 내신 반영한 학교들의 내신 영향력
작년과 다른 입시 상황, 즉 의대 인원 원상 복귀 등론의 작년 입결을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지. 일단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학교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일부, 부산대 일부 막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고려대는 피할 수 있죠. 제일 반영이 큰 데가 고려대거든요. 근데 고려대는 아예 전형이 분리가 돼 있어요. 수능만 보는 전형과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 그러니까 피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때문에 그 학교 못 갈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개판으로 했다. 내 성적표에 678, 678, 5, 6, 7, 8 막 이런 거 아니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른 입시 상황, 네, 한 번도 매년 입시 상황이 같았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작년 입결을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정시 가면요, 어차피 작년 입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해 닿으면 아, 여기가 애들이 몰리고 있구나, 여기가 몰리지 않고 있구나가 눈에 보이지 현생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과거 입결을 참고하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에서 이 정도 받으면 그 정도를 도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만 카운팅하는 거지 작년 입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능 난이도 예상, 뭐 같게 같은가 뭐, 그죠? 저희가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코스피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장 내일 모레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무슨 각오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거는 있어요. 점점 갈수록 특정 문제를 괴상하게 내는 경우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굳이 뭐 국어로 따지면 정답률이 한 40% 미만인 것들, 정말 거의 한 번 읽었을 때 일반적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들이 구석구석 어딘가에서 생겨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안 끌리고 얼마나 잘 넘기냐. 어차피 남들도 다 같이 틀릴 거면 굳이 틀릴 거를 시간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다.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해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 애들 막 그래요. 누가 그러네. 지구과학 하다가 파본 검사하면서 멘탈이 나갔대요. 제가 어제 밤에 상담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지구과학 일단은 사문 지구하는 친구인데 사문 풀 때 오케이. 잘 풀었어. 지구를 넘어서 파본 검사를 하는데 정육 면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멘탈이 나가더니 네. 결국은 사회문화보다 20점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낯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정말 실무를 무지하게 양치기해서 지구가 고인물들은 할 수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걔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닌데요.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건 틀리고 그럼 1컷이 조금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나중에 그거 빼고 나중에 잘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응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느끼는 현재 수능 시험은 킬러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런 식의 낚시라든가 혼동을 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렸을 때 시험 운영에 대한 멘탈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더 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보다는 문제에서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날 멘탈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작년 경험으로 불안해하는 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제 재수하는 이제 친구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뭐
최근 들으면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과민성 대장, 그래서 막 국어 시간에 갑자기 지문 읽다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지문 안 읽히는데 그렇다고 화장실 가면 시간 모자르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심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예민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뭐 어디 갔는데 저기 스터디 카페는 옆에 너무 딱딱거려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여기 가면 뭐가 안 돼. 저기 갔더니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그래. 그렇게 약간 조금 학생들도 있어서 미안하겠는데 말이 많은 친구들은 수능 시험장에서도 그 말이 많은 상황 때문에 내 앞에서 누군가가 다리를 떨고 있다거나 헛기침을 계속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 때문에 망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뎌져야 돼요. 무뎌지지 않으면 결국에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애들 보면 또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제 카페에 보면은 제가 필독 공지를 올려놨죠. 우리 명륜과 화이군인 글. 그죠? 거기에 있는 그 핑계대는 애들, 주인공 애들, 상산고 애들 공부 잘했던 사수생들입니다. 평소 모의고사 보면은 인서울대를 껌 씹어 먹다 나오는 애들인데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습 때는 잘하는데 왜 수능날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실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단과를 많이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내가 단위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무덤덤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탐 생투, 화투, 지투 학생의 유불리. 일단 투 과목의 유불리라고 하는데 일단 투 과목은 사실상 그 하는 목적들이 대부분 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그래도 원 과목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생각보다 3등급이나 4등급의 등급 컷은 낮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고3 때 투 배우니까 그냥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들이 펼쳐지냐면 투 과목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에 비해서 100분위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 과목 하면 표준 점수가 막 70점이야. 근데 100분위가 막 98. 이런 경우가 존재해요. 왜냐면 그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사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권대학교에서는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그다음에 항공대 이 정도고, 의대로 간다고 치면은 부산대, 동아대, 충남대, 인제대, 원광대, 경상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투 과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투 과목 공부하는 걸 좀 편해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투, 지투는 암기할 게 많지만 화투는 그래도 암기할 게 좀 적다 보니까 좀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의 유불리, 항상 얘기지만 과탐하는 애들이 불리하고 사탐 애들이 불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50점 맞으면 됩니다. 네, 50점 맞도록 하는 걸로, 50점이 안 되면 하나 틀리는 걸로 노력하시면 돼요. 구모 이후 수능까지 부모님이 신경 써야 된다 하는 부분 없습니다. 죄송한데 신경 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뭐 해줘 할 때 그때 움직이셔도 돼요. 우리 어머님들도 과거를 한번 더 올려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7개월 된 저희 아가를 제가 아침에 깨워서 제가 기저귀도 갈고 나왔는데 이제 장모님한테 터치를 합니다. 장모님이 아침 일찍 나가니까 설식 먹고 나가 그러신 거예요. 전 귀찮습니다. 장모님의 의도 너무 잘 알고 좋은 의도 알겠는데 저는 귀찮아요.
똑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 되게 좋은 말이겠죠. 근데 애들은 귀찮아요. 예. 그냥 애들이 요청할 때 그때 해주시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딩 할 때 조용히 하라고. 오늘 공부 어땠니? 특히 모의고사 봤어. 어떻게 잘 봤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또 강령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니까 또 댓글 달았더라고요. 이미 해버렸어요. 그죠? 답답하죠. 애가 막 울상 짓고 있고 망쳤다 그러고 그럼 어머님들 짜증나는 마음 이해하긴 한데 어차피 어머님들 거기서 걱정 더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들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요청할 때만 하셔도 됩니다. 수시 원서 기준 남은 기간 공부 방향 EBS 특강과 EBS 완성을 아직 마무리 못했는데 남은 기간에 모든 과목을 다 해야 하나요? 아이는 몇 과목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혹시 EBS 특강과 EBS 완성이 수십 건에 달하는 전집 형태인가요? 과목마다 이거 특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애들이 이게 우선순위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EBS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서바는 열심히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까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래도 현역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열심히 안 들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능 공부에 대한 게 무조건 시대인재 컨텐츠가 답인 것 같은 걸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도 EBS 싸잖아요. 가끔 연계되고 하면 또 좋잖아요. 서버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저는 일단은 몇 과목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과목 다 해야 되는 건 이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수능 특강이 보통 이제 뭐 탐구 기준으로 3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럼 애들 보통 마음 먹고 풀면은 한 과목 정도는 수능 특강을 하루에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걸 미루고 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부의 방향이 이것은 대부분 어머님들의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고 그 학원 숙제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에서도 본인 실력을 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결과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탐구 가산점에 따른 비교. 예를 들어 과탐 100분이 100이 이과 지원했을 때 사탐 100분이 몇과 같은지에 대해 학교별로 궁금해요. 약간 거꾸로겠죠? 사탐 100분이 100이 이과 지원했을 때 과탐. 왜냐면 과탐 100분이 100이면 사탐 100분이 한 105, 110은 돼야 될 텐데 그건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학교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매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야. 한양대가 3%밖에 안 됐거든요. 별로 가산점이 얼마 안 되네 했는데 그 간격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원래 100분이 90과 100의 표준 점수 차이가 6점이라고 치면 이걸 4점으로 줄여본 거예요. 그러면은 탐구 100분이 하나당 표준 점수 값이 작으니까 가산점 3%의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였지만, 그러니까 명목상은 3%였지만 한양대 실질 반영 비율은 한 4.5% 정도 됐습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5%였거든요. 근데 실질 반영 비율은 7.5%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다만 올해 과탐 100분이 100을 받으면 굉장히 칭찬받을 점수다. 진짜 어려울 겁니다. 이미 사탐론 때문에 밑에 다 빠졌으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제일 차이가 컸던 곳 기준으로 따지면 성균관대 사탐 100분이 97과 과탐 100분이 87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따지면은 1컷보다 100분의 1 높은 것과 과탐 3등급 초반과 같았거든요. 그러면 뭐 100분의 10 차이면 엄청나게 크네요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탐 100분이 87을 받기 위한 노력과 97을 받기 위한 노력과 과탐 100분이 87을 받기 위한 노력을 비교하면 그래도 과연 과탐 유리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평균 4등급대 여학생이 수시 지원 가능한 대학들 안내 부탁드린대요. 내신이 아니고 수능인데 제가 어떻게 알죠?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하신 어머님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학교별로 다르면 수능이 4등급이어도 내신이 1등급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위주로 쓰겠죠? 그죠? 근데 내신이 2등급대여도 막 교과 위주로 쓰겠죠? 내신이 3등급대면은 교과와 종합이 한 반반 섞일 겁니다. 그리고 내신이 4등급대 이하부터는 아마 약수령 논술을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평균이 4등급인 여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내신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같은 경우는 그냥 논술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능 평균이 4등급이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만 1이고 나머지가 5, 6이어서 평균이 4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던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수학은 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데 국어가 5, 영어가 5. 그래서 처음에는 정시를 잡고 열심히 하다가 9편 끝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수리 논술만 열심히 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리 논술로 갔긴 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요것도 우리 아이의 처해질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작, 확통, 표본 점수가 올라간 것이 EBS 연계율 높은 것과 영향이 있는지. 일단은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되게 우리가 이건 입시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인데요. 왜 올랐는지에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오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끝나면 뉴스는 올라갑니다. 이러이러해서 올랐다. 이러이러해서 내렸다. 갑자기 고용지표가 악화되어서 주식이 내렸다. 근데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날 주식이 내려서 파시는 분들 보면 고용지표가 내린 걸 확인하고 파시지 않아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네. 에이 나도 팔아야지 이거죠. 남이 파니까 나도 파는 거지. 이유를 그렇게 고민하고 파는 게 아니라고요.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화작, 확통, 표본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올해 보시면 올해 수험생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올해 수험생이 즉 현역 수험생이 늘어난 것만큼 화작 인원이랑 확통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굳이 따진다면은 이런 거죠. 표본이 올라갔을 때는 그 표본에서 추가된 표본이 그 원래 기존의 표본보다 잘하냐 못하냐를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소금물의 농도가 10%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짜리를 넣으면 더 진해질 거고 8%짜리를 넣으면 더 묽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EBS 연결이 높은 것도 있지만 올해 현역들 중에서 화작 확통을 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엄매가 너무 안 맞아서 돌린 그래도 공통 점수가 괜찮은 애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구평 엄매 보자마자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고 뒤늦게 원서를 수정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구평화 끝나고는 잘 안 바꾸는데. 그래서 저는 꼭 EBS 연계율 높은 것도 영향이 아주 조금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올해 늘어난 화작, 확통, 표본이 수가 늘어난 것과 좀 더 관계가 있다. 즉 너무 못하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애들이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어 성적만 유난히 안 나오는 이과 남학생 어찌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국어 성적을 올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런 국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랑 얘기가 똑같아요. 11년 반 동안 안 됐는데 갑자기 2달 동안 정말 다이나믹한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이 친구가 가려져 있던 정말 국어 영역의 재능이 갑자기 꽃피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저는 입니다. 국어 성적 유난히 안 나와. 그러면 나름 다른 과목이 잘 나오면 그 다른 과목이 잘 나오는 걸로 해서 그 친구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0월 달에 이제 제가 한 3년 전이었을 거예요. 10월 달에 유튜브로 라이브 할 때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국어는 계속 4등급이 나오는데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92점으로 100분위가 한 97, 8 왔다 갔다 하고 화탐은 1, 2 왔다 갔다 한대요. 영어는 한 2등급 정도 나오고 자기는 한양대를 가고 싶대.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어 공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 안 하나 4등급이고 네가 받고 있는 수학 점수 92점을 지킨 상태에서 과탐일 1컷을 유지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달에 어차피 못 올리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수능 날도 역시 국어를 4등급 맞았지만 수학 88점으로 100분위가 98이었고 과탐을 100분위 99, 97을 맞아서 한양대 화학과가 아닌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를 갔습니다. 국어 4등급 맞고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돌에서 봤던 사례 중에서는 국어 5등급 맞고도 연대 공대 간 애가 있습니다. 국어 4등급 맞고 영어를 2등급 맞았는데도 연대 간 애, 공대 간 애도 있습니다. 우리 막 영어 2등급 맞으면 연대 못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영어 2등급으로 연대 합격하는 비율도 매번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 20% 정도는 다른 과목을 잘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과목을 잘했네 그럴 필요 없고 국어 성적이 유난히 안 나온다? 그 국어를 다른 과목을 잘 본 상태에서 국어를 꼭 올려야지만 본인이 목표를 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국어 공부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가 국어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동안 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4시간, 5시간 열심히 들이부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셔도 20대, 30대 때 뛰었던 100m 기록 절대 못 내십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수능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모두 열심히 100점이 되면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수능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더 변별 내려고 어려워지겠죠. 네. 우리나라의 수학 수능 시험은 100점 맞은 사람이 1%가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험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1% 미만인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 보면 누구나 월 1000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구글 애드센스 하면 유튜브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뚝딱 된 거 아니거든요. 수험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고 일반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기업 들어가서 최소한 대기업에서 팀장 이상 달았어야지 그게 될랑말랑 했을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밤낮 안 가려고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뚝딱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모든 사람 100점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메타인지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뭐 하시면 되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랑 뭐 피어스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정시 교육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10월 달부터 진행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입시에 대한 마인드 개조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컨설팅을 받으면 중앙대 성적인데 연대 강적으로 뽕 갈 수 있겠지라는 겁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저는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그런 정식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22명을 했고 오늘도 제가 밤에 해서 밤 12시까지 10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원서 접수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케어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끝나고 나면 우리 어머님이 수시 원서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공부에 집중할 거고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정시에 대한 메커니즘 과거에 우리가 배치표 점수 보고 배치표 나오는 시절을 벗어나서 모의 지원의 시대라는 걸 경험하고 이 모의 지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체킹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정시교육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기말 10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한 4번 정도 하고 제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도 봅니다. 제가 퀴즈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애들 너 인강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걸 듣고 있긴 하지만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분명히 내가 라이브를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수능 가채점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도 한 번 정도 진행합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수능 끝나고 나면은 혹시라도 학교별 교사, 뭐 논술이라던가 면접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관 상황으로는 그래도 한 번에 한 580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현재 대관은 했고요. 한 번만에 못할 것 같아서 2번 혹은 3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오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많은지 가슴이 아픕니다. 둘째길 바랍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이때는 이제 제가 애들이랑 같이 오라고 해요. 제가 사실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하면 애들이 이제 사실은 수능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자기가 좀 평소보다 못 봤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 재수할 거야. 나 삼수할 거니까 엄마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약간 조금 낙담하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요 과정을 좀 같이 하고 나면 애들이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때는 아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나면은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 조교들이 나와서 숙제 검사하듯이 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저는 이제 파이널 콜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긴 해요. 왜냐하면 파이널 콜이라고는 딱 전화해서 여기 쓰세요라고 하는데 보통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과가 뚫릴 것 같으니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저희들은 최대한 숫자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카페에서 제가 매주 라이브를 하잖아요. 저희가 매주 라이브를 하는 건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뭔가 좋은 입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시에 대한 마인드들을 조금 정립시키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조금 반대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제 아기를 공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교롭게도 그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의도가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댓글들 보니까 반응들을 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들 어렸을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때 보통 그렇잖아요. 그 아기들이 어려울 때 다 효도한다고. 그죠? 그때 그 모습 떠올리면서 조금 더 한소리 하고 싶을 때 덜 나가는 느낌이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와이프가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제가 와이프 약속은 그냥 돌 때까지만 하겠다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냥 딱 원서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과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 라이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주일 동안 그냥 학부모님들이 그냥 여러 가지 뭐 입시 설명회라든가 뭐 학원 설명회라든가 애들과의 그런 투닥투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요즘은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내가 되게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 했는데 안 나온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대표님이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 할 것 같다. 이러면 질문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라이브 때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제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비 오는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셨으니까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카페 후기 남기신 분 한 명 뽑아서 제가 따로 수능 끝나고 원서할 때 피드백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후기를 뭐 잘 쓴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대충 한두 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오늘 와서 꼭 내가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내용을 다 쓸 필요 없어요. 내가 꼭 들었었어야 됐는데 요거는 내가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런 것들만 써주시면 되니까 그럼 제가 쭉 검토해서 다음 주 라이브 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주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시 원서 무사히 잘 쓰셔서 남은 2달 동안 정시 때까 수능 때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